자, 다음은 몽골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송나라 이제 끝났고 몽골로 가겠습니다. 자, 몽골이 원래는 몽골에서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송원명청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요게 이제 중국의 마무리인데 몽골이 어떻게 원으로 바뀌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몽골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몽골이 세계 제국을 건설한다. 요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크게 제국을 건설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땅이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땅을 어떻게 크게 만들었는지 한번 스토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가 멸망하고 금과 송이 대립하고 이거 북방민족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러고 있을 때 북방에서 몽골족이 성장했던 거죠. 사실은 몽골족도 북방민족의 한 민족이에요. 북방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몽골도요. 지금은 몽골이 작은 나라지만 이때는 몽골이 맨 처음에 스타트할 때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근데 13세기 초에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 사람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그 부족에서 이 사람이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6학년 때쯤, 13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쫓겨나서 그 북방변 그 사막에서 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깡과 굉장한 의지력과 굉장한 투지력으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이 태무친이에요. 이 태무친은 몽골 부족을 통일을 합니다. 굉장한 어떤 집념과 의지와 이 싸움 기술로 이 6학년짜리가 바깥에서 외롭게 살면서 아주 어떻게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나라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집념으로 통일을 한 후 이 태무친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몽골 제국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바로 우리 징기스칸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우리 책에는 칭기즈칸으로 돼 있어요. 칭기즈칸이에요. 이 칭기즈칸으로 추대가 됐다라는 건 높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태무친이 누가 됐다? 칭기즈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을 세웁니다. 자, 나라를 통일한 거죠. 몽골족이 성장을 해서 몽골족에서 자라던 태무친이 칭기즈칸이 되어서 몽골 제국을 세운 겁니다. 자, 그는 어떻게 제국을 세우게 됐냐면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중앙아시아와 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대하게 돼요. 그래서 정복한 지역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칭기즈칸이 근데 계속 살면 좋겠는데 죽어요. 칭기즈칸이 죽고 그의 뒤를 이은 칸들은 바로 이제 그 지도자겠죠? 지도자라는 왕이나 혹은 지도자라는 이름이 칸이에요. 칸들은 영토를 계속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몽골 제국은 누가 성립하게 됩니까? 바로 징기스칸. 태무친인 징기스칸이 성장을 해가지고 칸이 돼가지고 몽골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와 서아를 정복하죠. 이 일을 한 건 바로 우리의 칭기스칸이 한 게 된 거예요. 칭기스칸은 몽골을 통일하고 중앙아시아와 서아를 정복해서 뭐를 했다? 제국을 넓혀갔습니다. 제국을 왕권을 강화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국을, 이제 몽골이 몽골 제국이 된 거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몽골 제국이 됐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땅을 넓혔다는 이야기예요. 땅을. 자, 그래서 첫 발은 누구다? 칭기스칸. 그쵸? 칭기스칸이 어디를? 몽골 통일을 하고 중앙아시아와 서아를 정복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몽골 제국은 뭐를 멸망시키고, 이 몽골 제국 같은 경우는 금을 멸망시켰잖아요. 그쵸? 금을 멸망시켰고요. 금을 멸망시키고 유럽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 자, 아바스 왕조를 정복해서, 아바스 왕조라는 건 서아시아 쪽에 있는 페르시아 쪽에 있는 그 나라 이름을 이제 아바스 왕 때의 그 나라 이름을 아바스 왕조라고 해요. 아바스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바스 왕조를 정복해요. 자, 칭기스칸이 죽고 그 뒤에 칸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나라를 계속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금을 멸망하고 유럽까지 공격하고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에 이르는 영토까지. 잘 봐봐. 여기가 동아시아 얘들아. 아시아는 어디지?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거잖아. 이런 나라에서 어디까지 간 거야? 유럽까지 간 거야.
자, 중간에 아시아 있겠죠. 서아시아, 뭐 중앙아시아. 이거 먹었어요. 그리고 어디도 먹었어요. 유럽까지 먹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에 이르는 이 3개국을, 3대륙을 다 차지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확대했다, 확장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금을 멸망시켰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유럽을 공격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쪽에, 서아시아 쪽에 누구? 아바스 왕조를 정복합니다. 아바스 왕조를 정복했다라는 건 뭐냐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네, 정복했다. 그래서 영토를 많이 차지했죠. 그래서 몽골 제국은 여러 개의 울루스가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다. 자, 이 울루스라는 말이 책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의 몽골은 여기에 작은 도시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세요. 훌라구 울루스, 추치 울루스, 체크타이 울루스, 칸 울루스, 이렇게 서아시아, 유럽, 여기까지가 여기 서유럽이잖아요. 그쵸? 서유럽, 동남아시아,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제국이 다 몽골 제국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금 나눠야겠죠. 너무 크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 지역을 한 울루스, 또 하나의 울루스라는 어떤 이름 하에 여기를 구역을 나눈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몽골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단하시죠? 그쵸? 그럼 칭기스칸 다음에 칸들이 이렇게 넓혀놓은 거죠. 그쵸? 금멸망, 유럽 공격, 아바스 왕조 정복, 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울루스를 이렇게 통치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잘 나간다 싶었어. 그치? 잘 나가다가 왕위 계승 다툼이 있었겠지.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 그 다음에 왕이 또 누가 되냐? 거기서 승리한 쿠빌라이 칸. 아무래도 칭기스칸의 아마 손자 정도 될 거예요.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바로 대도로 옮깁니다. 그 대도가 너희도 알고 있는 베이징이에요. 자, 쿠빌라이 칸이라고 굉장히 멋진 칸이 있었어요. 이 칸이 왕이 계승해서 싸워서 이긴 거야, 얘들아. 이겼어. 그래가지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 수도를 난 베이징이 좋아. 자, 이제 이 몽골은 이제 베이징으로 가자. 그래서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게다가 나라 이름도 몽골 마음에 안 들어. 뭐로 바꿔? 원으로 바꾸자. 그래서 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도 베이징을 가지고 쿠빌라이 칸이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남송이 우리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죠. 그래서 중국 전 지역을 이 쿠빌라이 칸이 시작한 원나라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첫 번째는 칭기스칸. 그렇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자, 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다, 모든 걸 제패한 이제 그 밑에 있는 칸들이 이제 몽골 제국을 대제국으로 만들고, 세 번째는 쿠빌라이 칸이 어디까지?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면서 원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쵸? 쿠빌라이 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몽골 제국이 원나라가 되는 순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서 이제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몽골이 이렇게 해서 원이 됐군요. 쿠빌라이 칸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또 중국이 원이 중국을 지배를 했는지, 원이 어떻게 또 중국을 지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은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다스리게 되자 각 민족을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으로 나누어 다스렸다. 선생님, 원이요. 원래는 몽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몽골이 원으로 되면서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막 이란 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국을 건설해서 제국을 이제 다스리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몽골인도 있을 거고 생목인도 있을 거고 한인, 남인도 있을 텐데 얘네들을 어떻게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생목인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자, 생목인은 뭐냐면요. 이 색자가 색깔색이에요. 그리고 목자가 눈목자예요. 그러면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봐봐. 이때 이 중국이나 이쪽에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굉장히 발달을 했어. 송나라 때도. 그치? 그래서 역참제. 그러니까 여기 때 되게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되게 많이 발달을 하는데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많은 그 송나라 때도 이슬람 상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쵸? 이 생목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눈에 색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슬람 상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상인들. 또 누구냐면 서역인들. 선생님 서역인들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국 왼쪽에 있는 나라들. 유럽, 아시아 애들, 서남 아시아 애들. 그쵸? 걔네들을 다 서역인이라고 해요. 이슬람 상인이나 서역인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은 나눠 다스렸는데 한인은 누구냐면 전통 한족 애들이고요. 남인은 누구겠어요? 남송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송 애들. 자, 다스렸는데 얘네들이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몽골 제일주의라고 있어요. 몽골 제일주의. 딱 들으면 알겠지. 몽골 제일주의가 뭘 것 같아? 몽골 사람이 최고다 이거지. 꼴에 원이 어떤 나라가 몽골 원이 된 거예요? 몽골이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을 몽골이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거든. 얘네들 북방민족이잖아. 완전 삐꾸잖아. 삐꾸. 근데 몽골 제일주의를 내세워서 누구를 가장 우대했을 것 같아? 그치? 몽골인을 가장 우대한 거야. 그리고 서역 출신의 누구? 서역 출신이 누구겠어? 생목인. 그치? 서역 출신의 누구? 생목인. 생목인을 그 다음으로 우대한 거야. 말도 안 돼. 그치? 그리고 화북지방에 살던 한인과 남송 출신의 남인은 피지배 계층을 이루었대. 피지배 계층이라는 말이 뭐야? 자, 지배 계층이라는 건 누구를 지배한다는 거고, 반대말은 누구겠어? 피지배 계층인 거지. 피지배 계층은 뭐야?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겠지. 그럼 지배 계층인 몽골 제일주의에 의해서 몽골인이고, 그 이빠가 누구였어? 아까 생목인. 그치? 이슬람 상인들, 서역인들. 그 다음에 피지배 계층은 누구야? 오리지널 한족, 똑똑한 애들. 그 다음에 남송 애들. 그치? 남송 애들이란 말이야. 아니 이렇게 왜 나눴겠어? 정말 똑똑한 애들은 얘네들인 말이야.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몽골족 애들이 한족 애들하고 남송 애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얘네들이랑 말을 걸기 시작하면 맨날 말을 쳐. 왜냐면 몽골 애들은 바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할 수가 없어. 도와달라고 뭔가 얘기를 하려면 말도 너무 많고 얘네들한테 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상관이 없는 생목인을 나 좀 도와줘봐. 야 이거 계산 좀 한번 해봐. 나라를 이끌어 갈 때 되면 여러 가지의 어떤 업무들이나 이런 게 많잖아 얘들아. 그치?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 생목인을 차라리 불러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좀 계산 좀 해봐라. 야 이거 나 좀 도와줘라. 하면서 생목인들을 이제 지배계층으로 만든 거지. 왜? 얘네들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똑똑해서. 괜히 얘네들하고 말 걸었다가 도와달라고 말했다가 얘네들한테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지면서 몽골 제일주의로, 민족 차별 정책이죠. 몽골 제일주의에 의해서 몽골인 서역인은 뭐다? 지배계층. 그다음에 한인과 남인은 무슨 계층? 지배계층으로서 이렇게 지금 차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몽골에 침입돼 저항이 컸던 누구? 남송애들을 가장 심한 차별을 줬던 겁니다. 한번 책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책을 보시게 되면 위에가 몽골 제일주의로 해서 신분 구성이야. 원대 때. 그치? 남인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대. 민족 차별 정책으로 몽골의 고유한 전통은 유지될 수 있었으나 민족 간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몽골 제일주의로 해서 몽골인, 그 다음에 이빠가 생목인, 얘네들은 지배계층이야. 관직을 줬어. 행정도 담당하고 계산하게끔 하고. 피지배계층의 한인과 남인 얼마나 많아. 그치? 얘네들 같은 경우에를 남성 이제 지배할 수 있게끔 얘네들을 피지배계층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너무 서운했을 거야. 되게 속상하고. 이런 민족 차별 정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원은 뭐를 했다? 몽골 제일주의에 뭐를 했다? 민족 차별 정책을 했다. 민족 차별 정책을 하면서 누구를 제일 차별을 했다? 한족과 남송 애들을 뭐 했다? 차별했다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은 또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 누구처럼? 북방민족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야유라보기 걔네들. 티베트 문자를 기초로 한 파스파 문자, 몽골 문자 등을 공식 문서에 사용했고 한편 원대에는 뭐가 약화됐어? 야, 원대 애들 다 북방민족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겠니? 이거 하겠니? 안 하겠지. 그치? 그래서 과거제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한인이나 남송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이야? 오리지널 한족 애들이니까 이 과거제가 너무 그리운 거야. 선발 이런 과거제가 약화되면서 이 몽골 제일주의로 인해서 원의 중국 지배로 인해서 선발 인원도 민족에 따라 뭐야? 굉장히 차별을 뒀어.
그러니까 시험 볼 수도 없고 시험 보는 인원도 적었던 거야. 그래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에 이 사대부가 활약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치? 몽골 제일주의의 민족 차별 정책. 근데 얘네들 또 고유 문자를 만들었어. 과거 제도는 약화시켰어. 사대부가 약화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세기에 들어 원이 이제 멸망을 하는 이제 어떤 냄새가 나요. 이게 잘 나가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더라. 왕이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화폐의 남발. 화폐의 남발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상당히 시중에 많아. 시중에 이런 우리가 사람들 상황에서 돈이 굉장히 시중에 많단 말이야. 그러면 화폐가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가 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면서 급격하게 약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은 불만이 쌓인 한족들의 반란으로 북쪽으로 쫓겨나서 1차적으로 원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원이 어떻게 멸망을 했냐면 왕이 계승 분쟁으로 해서 많이 싸웠고 또 화폐 원은 교초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요. 네, 교초가 이제 발행이 되거든요. 교초가 남발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족이 반란을 했고, 교초라는 건 지폐잖아요, 화폐. 지폐가 이제 많이 남발이 되면서 원이 멸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원이 지금 이제 불안불안해지죠. 네, 자 보겠습니다. 원나라 이제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경제와 서민 문화의 발달. 자, 송대에 이어 원대에도 사실 농업이 굉장히 장려되고 활성화됩니다. 농업 기술이 보급되었어요. 모네 기법처럼 농업 기술이 보급돼야 되고, 자, 원대 때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목화죠. 네. 목화 재배라는 거는 이제 이거로 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이불도 짜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목화 재배를 확대가 됐고,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 교통로죠. 교통로. 자, 교통로라는 건 뭐냐면, 바로,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이런 교통로가 엄청 발달을 했어요. 그럼 교통이 발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상인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얘들 잘 생각해봐. 상인들이 자주 와. 그러면 상업이랑 그쵸?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자동 발달이에요. 그럼 문화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 뭐가 발달하죠? 도시가 발달하고 그럼 화폐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뭐예요? 나라가 발달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원의 경제와 서민 문화인데 교통로가 발달하면서 서역 상인이 자주 왕래를 했다. 그럼 물자의 교류가 왕성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서역 상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서남아시아나 아시아에 있던 물건들이 중국을 원나라로 되게 많이 들어왔던 거죠. 원나라로. 네. 그래서 동서 교류가 상업의 발전으로 대도라는 베이징 도시, 이만 항저우 이런 도시가 굉장히 번영을 누린 겁니다. 네. 그리고 화폐의 사용이 늘어나고요. 지폐 교초가 많이 사용되었다. 자, 잘 보세요. 농업이 장려됐죠. 농업이 활성화됐어요. 그러면서 목화가 재배가 됐죠. 목화 재배가 됐고요. 자, 아까 선생님 되게 중요했던 거 뭐다? 교통로가 별표 100개예요. 교통로가 발달했다라는 건 말이든 뭐든 움직이는 그런 교통로, 비단길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역 상인들이나 이슬람 상인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길이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교통로가 발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도시가 어디예요? 베이징, 그쵸? 베이징인 대도, 그 다음에 이만 이런 곳이 도시가 번영을 누립니다. 번영을 누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봐봐 얘들아. 교통로 발달하고 상인들이 자주 오고 도시가 발달해. 그럼 화폐의 사용이 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요. 화폐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화폐인 교초가 많이 사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원대는 상업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돈도 많이 나와, 교초도 그다음에 도시가 번영해 그럼 상업이 발전하죠. 상업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장사. 상업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서민들을 중심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밥 먹을 이제 돈이 막 많아져. 그치? 막 교통로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가 왕성해져. 물자가 막 교류가 된단 말이야. 니네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고 막 서울에도 가고 막 그래. 그럼 도시가 발달하면서 서민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밥 먹고 살기가 편하니까.
얘들아, 니네가 막 맨날 밥이 없어가지고 막 고구마 이런 거, 옥수수 이런 거 먹다가 갑자기 돈가스 먹고 막, 만두 먹고 막, 막 뭐야, 스테이크 썰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봐. 그럼 돈이 많아졌어.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어? 아, 뭐 하고 싶어?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또 뭐야, 백화점도 가고 싶고, 문화를 즐기러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것처럼 서민들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어체예요. 구어체라는 말이 뭐냐면 되게 그 사대부들이 쓸만한 그런 정자체가 교과서에만 실릴 어떤 책에만 실릴 그런 문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말하는 편한 말이에요. 편한 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자가 입구자예요. 입으로 편하게 하는 말. 그런 말 표현으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희곡이, 소설이나 희곡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저 대통령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왔대. 우리들은 지금 열나 좋아. 편하게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편한 말로 소설이나 희곡 등이 인기를 끌었고, 구어체 소설, 그치? 그 다음에 구어체 희곡. 희곡은 연극의 극본이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었고, 특히 노래와 연극이 어우러진 잡극이 크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네. 자, 원의 경제와 서민 문화 발달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송나라랑 비슷하게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했고, 농업이 많이 발달했고, 교통로가 발달하면서 도시가 발달했고, 상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화폐가 뭐였어요? 교초였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교초는 원나라 거였어요. 그럼 송나라 거는 뭐였죠? 교자였죠. 교자. 그쵸? 그럼 어떻게 외워보세요. 뭐 원초라고 하든가 뭐 이거 송나라는 송자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교자 그 지폐의 이름을 좀 외워주세요. 이렇게 발달을 했고 도시가 발달했고 그러면서 이제 구어체로 쓴 소설이나 희곡이 발달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이제 5분 10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칠 건데 동서교역망의 통합과 이제 문화 교류입니다. 몽골 제국 시기에는 육상과 해상 교통로가 완성되어 도시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예요, 도시. 봐봐 얘들아. 육상이야. 육상은 뭐냐면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지 도로. 자, 해상은 뭐니? 바다란 말이지. 바다. 이게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대. 몽골 제국은 중앙이라는 곳은 어디지? 왕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지방, 연결하는 교통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통로에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참을 세웠어요. 역참을 세우고 관리나 사신에게 숙식과 말을 제공하는 역참제를 실시합니다. 자,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역참이라는 말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 지금 역사책인데요.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거 그림을 잘 보세요. 여기가 어딘 것 같으세요? 역참. 여기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상인들이 지금 여기 막 도착했나봐요. 말 타고. 미안해요. 타던 말이 지쳐서 여기서 말을 갈아타겠소. 자, 여기 통행증이요. 지역 곳곳이 도로와 역참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이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고 여기서 쉬었다 갈 수도 있어. 아유, 피곤하면 여기서 잘 수 있습니다. 이리들 오시지요. 아유, 배가 고프면 여기서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있단다. 13세기 초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은 큰 제국으로 발전했어요.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교통로를 따라 역참을 정비하였지요. 역참은 통행증을 가진 관리나 사신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거예요. 몽골 제국 시기에는 머리에 황금을 이고 다녀도 안전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역료가 안정되어 동서 문화 교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아주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되세요? 지금 여기 한번 책을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금 몽골 제국의 주요 교통로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주요 교통로 여기 보세요. 이게 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초원길이라고도 하고요. 바닷길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 비단길이라고도 합니다. 비단길이라고 하는 건 이슬람 서역 사람들이 비단을 팔러 갔던 길을 비단길이라고 하고요. 초원길은
그 위쪽 부분에 그 사막이 있는 곳, 그쪽 길을 누군가가 열어놓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또 초원길이라고 하고요. 바다 쪽으로 해서 움직였던 바닷길도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교통로라고 볼 수 있겠죠. 몽골인 원나라는 이 세 가지의 교통로가 왕성했어요. 그러면서 곳곳에 역참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면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고 되게 어떤 원활하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역참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역참을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통행증이 또 있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내용을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역참제를 실시했다. 또한 뭐를 정비하여서 잘 보세요. 대운하입니다. 대운하라는 거는 뭐냐면 자, 바닷길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어떤 강이 아니라 어떤 도로였어요. 일반 땅이었는데 여기를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물을 만든 거야. 그럼 여기에 배 타고 다닐 수 있겠지. 그치? 배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물자를 이동하는 거지. 이게 대운하예요. 그러니까 땅을 뭐화시켰다? 땅을 바다화시켜서 바다화, 강화 만들어서 이걸 뭐 한 거예요? 물자 교류를 이용하는 바닷길을 만든 거죠. 길을 만든 거야. 대운하를 정비하여 강남의 물자가 수도인 대도로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되었다. 항저우, 취안저우 등은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번영하였고 상인들은 바닷길을 통해 인도양까지 왕래하며 교역했다. 무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에 따라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길, 초원길, 또 무슨 길, 비단길, 또 무슨 길, 바닷길, 이런 길이 연결되어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의 교역권으로 통합되었다. 엄청 중요하죠. 유라시아가 무슨 말이에요? 유럽과 뭐예요? 아시아.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교역권이 됐대요. 하나의 교역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동네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뭐로? 역참으로 인해서, 대운하로 인해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로 인해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로 인해서, 역참으로 인해서, 또 대운하로 인해서, 이래서 어떻게 됐다? 유라시아가 하나의 교역권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참제가 정비되어 교류가 활발해지자 유럽인이나 이슬람 상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죠. 이탈리아 상인 그 중에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잠깐 내렸는데 잠깐 원나라를 딱 본 거야. 근데 원나라에 보니까 원나라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원나라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비단길 이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중국을 다녀온 후 이 사람이 뭘 썼냐면 동방견문록이라는 어떤 기행문을 썼어요. 얼마나 이 동남아시아 이쪽이 원나라가 대단했으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네.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 상인이에요. 네. 이탈리아 상인이 동방견문록을 남겼고, 이븐 바투타라는 이런 외국인도 중국을 다녀간 뒤 여행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가 하나의 교역로가 된 증거로 동방견문록이라든가 이븐 바투타가 여행기를 쓴 것도 다 이때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원대에는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었어요. 서역인 오죠, 이슬람 상인 오죠. 전 나라 유라시아가 하나의 교역권이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습니까? 굉장히 개방적이었고요. 다양한 외국 문화가 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원에서는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티베트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게 됐어요. 또 이슬람의 역법이라든가 천문학,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해졌고, 원에 누구냐면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나라에. 곽수경은 이런 역법이나 천문학은 이제 별이나 달 같은 거를 연구하는 거고요. 역법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점술 같은 겁니다. 이런 걸 토대로 이제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곽수경 하면은 원의 달력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달력을 만들었던 사람. 한편 이 시기에는 송에서 발명된 화약무기나 나침반 인쇄술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이제 뒷부분인데요. 몽골 제국은 동서 교류가 확대됐죠.
그쵸.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상인이었잖아요. 이탈리아 상인.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죠. 이븐 바투타가 여행기를 썼고요. 그 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수도 베이징으로부터 각 지방으로 많은 도로가 나 있다. 각 도로의 행선지의 이름을 따서 명칭이 붙어 있다. 주요 도로에는 약 40km 간격으로 뭐가 있었다. 역참이 있었겠죠. 여기에는 넓고 근사한 침대가 있어 칸의 사신이 숙박할 때 제공한다. 또 역참에는 3,400마리의 말이 사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방견문록 안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숙소가 있었대요. 관리자가 자신의 서기와 함께 숙소에 와서 전체 투숙객의 이름을 등록하고 일일이 확인 도장을 찍은 다음 숙소의 문을 잠근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으면 관리자와 서기가 함께 다시 투숙객을 확인하고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그리고 사람을 파견해 다음 역참까지 안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글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바로 몽골 제국하면 역참이 이렇게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책에 나온 테스트제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송은 문체주의 실시로 군사력이 강화되어 재정이 확충되었다. 송은 문체주의 그 조광윤이 실시한 거 맞아요. 황제 강화권도 가졌던 건 맞고요. 하지만 군사력이 강화되지 못했죠. 재정도 확충되지 못했죠. 북방민족 애들한테 금하고 오늘 맨날 날라야 되니까요. 요서와 금은 바로 북방민족 애들이었어요.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었고 이중 통치 방식도 했었죠. 자, 자기 나라 애들은 부족제, 한족 애들은 근현제, 그쵸? 원대 몽골 제일주에 따라 생복이는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다. 아니죠, 얘 이빠였잖아요. 그쵸? 얘는 2인자. 가장 심한 차별은 누구예요? 남송인이었잖아요. 그쵸? 송과 원대에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 거 맞고요. 서민 문화 발달한 거 맞습니다. 고생했습니다.